조선의 역사를 통틀어 장희빈만큼 극단적인 평가를 받아온 인물은 드뭅니다. 드라마의 단골 악녀 요부, 숙종을 홀린 판파탈. 우리가 장희빈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들입니다. 숙종의 눈을 가려 선량한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취선당의 신당을 꾸며 저주를 퍼붓다 사약을 받아 죽은 여인. 수십 년에 걸쳐 반복 재생산된 이 서사는 우리의 기억 속에 너무도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언어로 기록됩니다. 조선의 공식 기록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장희빈이 악녀로 그려진 배경에는 그녀를 악녀로 만들어야 할 정치적 이유가 있었고, 그녀를 둘러싼 모든 사건 뒤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거대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조선 숙종 시대의 피비린내 나는 당쟁, 그리고 그 당쟁을 소나기에 쥐고 조율한 한 군주의 냉혹한 정치적 계산입니다. 장옥정. 역관의 딸로 태어나 조선 유일의 중인 출신 왕비가 된 여인. 그녀의 삶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일장중인의 딸 궁에 들어오다. 신분적 한계와 운명의 시작. 1659년 효종 제위 10년의 일입니다. 한양의 역관 장영의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옥정. 본관은 인동장씨였습니다. 역관이란 조선시대 외국어 통역을 담당하던 관직으로 사대부의 세계와 백성의 세계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중인 계층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사족처럼 문과에 응시할 수도 없었고 양반처럼 관료 세계의 정점을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란 장옥정은 자의 대비장렬 왕후의 나인으로 궁에 발을 들입니다. 조선시대 나인이란 왕실의 여성 시중을 드는 궁녀로 이는 중인 집안의 딸에게도 열려있던 입신의 경로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나인으로 일생을 마칠 것 같았던 이 여인에게 운명적인 전환이 찾아옵니다. 바로 숙종의 눈에 띈 것입니다. 숙종이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단지 왕이 그녀에게 마음을 두었다고만 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만남이 단순한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만남은 이후 조선의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장의 첫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궁이란 곳은 감정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숙종의 모후 명성왕후가 개입합니다. 명성왕후는 장옥정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중인 출신의 여인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 더 나아가 그 배후에 남인 세력과 연계된 역관 집안이 있다는 사실이 서인의 피를 이어받은 명성왕후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결국 장옥정은 궁 밖으로 쫓겨납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이 왕의 어머니에 의해 출궁당하는 이 사건은 앞으로 펼쳐질 비극의 예고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1683년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옥정의 재입궁을 주선한 것은 다름 아닌 인현왕후였습니다. 자의 대비에 도움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현왕후 대 장희빈의 구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적어도 재입궁의 순간만큼은 인현왕후와 장옥정 사이에는 적대가 아니라 모종의 공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장 왕비가 된 여인 기사환국과 권력의 정점. 재입궁 이후 장옥정은 빠르게 숙종의 총애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1688년 그녀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왕자의 탄생은 단순한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숙종에게는 아직 적통 왕세자가 없었고 이 왕자의 존재는 곧바로 조정의 정치역학에 지각변동을 일으킵니다. 숙종은 이 왕자를 원자로 정호하려 했습니다. 원자 정호란 아직 세자로 책봉되지는 않았지만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공식화하는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서인 세력의 강렬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서인, 특히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 계열은 중전 인현왕후가 아직 젊고 후사를 얻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논리였고 그 이면에는 남인 세력과 연계된 후궁의 소생이 세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89년 기사환국이 터집니다. 기사환국은 조선 역사상 가장 격렬한 정치적 역전 중 하나입니다. 숙종은 원자 정호에 반대한 서인 세력을 전격적으로 숙청하고 남인을 전면에 등용했습니다. 서인의 정신적 지주 송시열은 사약을 받아 죽었습니다. 수십 명의 서인 관료들이 유배되거나 파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현왕후는 폐위되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서인으로 강등된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장옥정이었습니다. 역관의 딸 중인 출신의 여인이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언제나 명문사족의 딸들이 오르는 것이었고 중인 출신이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당대의 신분 질서로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중전 책봉은 그 자체로 조선 사회의 신분제의 균열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균열이 그녀 자신의 순수한 역량과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더 거대한 정치 게임의 결과물인지 우리는 차분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하는 이 거대한 정치적 전환에서 장희빈이 차지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정치의 주체였을까요? 아니면 도구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기사 환국의 중심에 있던 또 다른 인물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윤곽을 드러냅니다. 바로 숙종입니다. 삼장 환국의 그림자와 몰락 숙종의 냉혹한 왕권 정치. 숙종 이순. 우리는 흔히 그를 장희빈에게 빠져 인현왕후를 내쫓고 뒤늦게 후회하여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린 유약한 군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실상과 거리가 멉니다. 숙종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군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재위 기간 동안 세 차례의 환국, 즉 기사환국, 경신환국, 갑술환국을 통해 집권 세력을 전격적으로 교체하며 왕권의 절대성을 과시했습니다. 환국이란 왕이 일거에 정권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수많은 관료들이 유배되거나 죽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에 휘둘린 군주의 충동적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 전략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은 당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왕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서인이 너무 강해지면 왕권이 위협받고 남인이 너무 강해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숙종이 선택한 해법은 그 어느 한 세력도 영구히 집권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강해질 때쯤 다른 편을 등용하여 균형을 깨고 그 과정에서 어느 쪽도 왕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학습시켰습니다. 이 맥락에서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다시 봅시다. 인현왕후는 서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왕비 자리에 있다는 것은 서인의 세력 기반이 왕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반대로 장희빈은 남인 세력과 연계된 역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숙종이 장희빈을 총애하고 그 소생을 원자로 정호한 것은 남인을 등용하여 과도하게 강해진 서인을 견제하겠다는 정치적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올린 기사왕국은 그 신호의 가장 극적인 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5년 후 또 한 번 뒤집힙니다. 1694년 갑술한국입니다. 남인이 집권한 지 5년이 지나자 이번에는 남인의 권력이 왕권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의 계산은 다시 작동했습니다. 남인을 숙청하고 서인을 복귀시키는 것. 이 전환에서 인현왕후는 복이 되었고 장희빈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희빈이 중전에서 희빈으로 강등되던 그 순간 그녀의 아들은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습니다. 세자의 어머니가 왕비에서 후궁으로 내려가는 이 기이한 상황은 단순한 애정의 냉각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숙종에게 장희빈은 사랑하는 여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남인 세력을 상징하는 정치적 기호이기도 했습니다. 남인을 내칠 때 장희빈도 내쳐졌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운명은 두 여인의 개인적인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벌인 정치 게임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숙종의 채판 위에서 움직이는 말이었고 숙종은 그 판을 내려다보는 기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희빈이 아무런 자의식이나 의지도 없는 수동적 존재였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인 출신의 여인이 왕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그녀가 보여주었을 지략과 생존 본능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지와 지략조차도 당시의 거대한 정치 구조 안에서 작동한 것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장 취선당의 비밀과 저주의 옥사 그 밤의 진실은 무엇이었는가? 1701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34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오랜 병환 끝에 죽음이었습니다. 숙종은 슬픔에 잠겼고 조정에는 무거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에 조선 왕실을 뒤흔들 폭탄 같은 고발이 터져나옵니다. 고발의 주인공은 숙빈 최 씨였습니다. 숙종의 또 다른 후궁으로 훗날 영조의 어머니가 되는 인물입니다. 숙빈 최 씨는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 취선당에 신당을 차리고 무속의식을 행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장희빈의 처소 취선당에서 신당의 흔적들이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저주 의식이 인현왕후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서 무고의 옥 혹은 취선당 저주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숙종은 분노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취선당 곳곳에서 신상과 주술적 도구들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장희빈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이 저주 의식은 실제로 인현왕후를 해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장희빈 측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세자, 즉 자신의 아들의 천연두 쾌유를 비는 굿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저주로 해석되었을까요? 장희빈의 아들이 이미 세자로 책봉된 상황에서 장희빈은 살아있는 한 항상 정치적 위협의 잠재적 씨앗이었습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장희빈을 절멸시킬 기회를 포착한 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숙빈 최 씨는 장희빈과 궁 안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후궁이었고 그녀의 아들연 인군, 훗날 영조은 세자 경종과 왕위를 두고 잠재적인 경쟁 구도에 있었습니다. 고발의 타이밍과 그 결과가 누구에게 이익이 되었는지를 냉정하게 따진다면 단순히 선악의 이분법으로 이 사건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숙종 자신의 역할입니다. 아들의 어머니를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숙종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그는 장희빈을 구하는 대신 죽음을 명했습니다. 그 명분은 세자의 앞날을 위해 근심을 제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리는 오싹합니다. 숙종에게 장희빈의 존재는 이미 정권을 교체한 시점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자와 연결된 그녀의 존재는 언제든 반란이나 정쟁의 씨앗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심이란 표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5장 비극적 최후실록과 야사가 전하는 마지막 순간. 1701년 10월 장희빈의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역사는 이 순간을 두 가지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숙종실록에는 장희빈이 자진, 즉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명이 내려졌고 장희빈이 목숨을 거두었다고. 그러나 야사와 소설, 특히 인현왕후전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약이 강제로 주어졌고 장희빈은 끝까지 저항하며 비참하게 죽어갔다는 묘사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도 그 표정도 떨리는 손도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묘사는 독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장희빈을 악인이면서도 어딘가 인간적인 비극의 주인공으로 각인시킵니다. 이 두 기록 사이의 간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현왕후전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인현왕후의 시각에서 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장희빈을 악의 축으로 설정하여 인현왕후의 선함과 고난을 부각시키는 서사 전략을 취합니다. 장희빈의 비참한 최후는 이 서사에서 도덕적 응보의 결말로 기능합니다. 반면 실록 또한 완벽한 객관의 기록은 아닙니다. 실록을 편찬한 것은 사관들이었고 사관들은 대부분 사족 출신이었습니다. 중인 출신 여인이 왕비가 되었다가 몰락한 사건을 그들이 어떤 시각으로 기록했을지, 그 기록에 어떤 편향이 스며들었을지 우리는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1701년 가을 장희빈이라는 한 여인이 42살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조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부당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사가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녀는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저주의식의 혐의, 그리고 세자, 즉 왕의 후계자를 낳은 어머니라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린 것은 그녀를 사랑했다고 전해지는 숙종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6장 장희빈이 남긴 제도적 변화와 재해석. 1701년 장희빈이 세상을 떠난 이후 숙종은 이른바 을묘 처분을 내립니다. 후궁이 왕비로 승격되는 것을 영구히 금지하는 법령이었습니다. 장희빈이 걸어온 그 이례적인 길, 후궁에서 왕비로 오르는 길을 제도적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중인의 딸이 왕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 자체를 제도로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종. 장희빈의 소생이자 조선의 20번째 왕입니다. 경종은 즉위했으나 재위 기간은 4년에 불과했고 숙빈 최 씨의 아들 연인군이 뒤를 이어 영조가 되었습니다. 경종의 짧은 재위와 건강 문제를 둘러싸고도 독살설이 제기되는 등 어머니를 잃은 세자의 삶은 끝끝내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장희빈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노론 중심의 역사관이 지배하던 시절 그녀는 왕을 홀려 선량한 왕비를 폐위시키고 저주의식으로 사람을 해친 악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평가는 수백 년간 유지되었고 소설과 야사를 통해 대중적으로 재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드라마와 영화들은 그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여 오늘에 이릅니다. 그러나 현대의 역사학은 이 평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장희빈이 악녀라는 기록 자체가 그녀를 악녀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세력의 손에서 씌워졌다는 것. 현대의 시각에서 장희빈은 당쟁의 희생양으로 재해석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정치 게임 속으로 던져졌고 그 게임의 규칙을 정한 것은 숙종이었으며 그 게임이 끝날 때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른 것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강한 자의식을 가진 여성으로도 재평가받습니다. 조선 사회가 중인 출신의 여성에게 허용한 좁디 좁은 공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는 결국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첫째, 역사는 누구의 언어로 쓰이는가? 장희빈을 악녀로 만든 기록들은 그녀를 악녀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개인은 역사 앞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장희빈이 역관의 딸로 태어난 것, 궁으로 들어간 것, 왕의 총애를 받은 것, 남인 세력과 연계된 것, 기사왕국으로 왕비가 된 것, 갑술한국으로 강등된 것, 무고의 옥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 이 모든 사건들은 그녀 개인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둘러싼 시대와 구조가 강제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역사의 인물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장희빈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인현왕후를 천사로 장희빈을 악마로 놓는 구도는 드라마틱하지만 역사적이지 않습니다. 인현왕후도 장희빈도 숙종도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었으며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속한 시대의 논리 속에서 최선 혹은 최악의 선택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장희빈이 살았던 17세기 후반의 조선. 그곳에서 한 여인이 중인의 딸로 태어나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가 왕의 명으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삶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의 원인을 오로지 그녀 개인의 악함에서 찾는 것은 역사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숙종의 냉혹한 정치적 계산, 당쟁의 구조적 폭력, 신분 질서의 견고한 억압, 그리고 역사 기록 자체의 편향성.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장희빈 이야기라고 부르는 역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악녀의 서사에서 벗어나 그 뒤에 숨어있는 더 거대한 권력의 작동 방식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래된 역사를 오늘의 눈으로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역관의 딸 장옥정. 그녀는 단순히 드라마 속 악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조선이라는 시대가 빚어낸 한 인간의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본은 숙종실록, 인현왕후전 등 조선시대 사료 및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